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추세를 읽어라.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 항상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잖아요. 이게 과연 규제 대책이 나오면 시장이 죽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완화책이 나오면 오를 거야?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추세를 읽어야 정확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추세를 읽는 힘을 키워라.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세란 큰 파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어떤 흐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단기간의 대책 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이 이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갑니다. 상승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가격 계속 오르죠. 지금 계속 상승장으로 가고 있죠.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바로 여기서 규제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너무 올라도 문제고요. 너무 떨어져도 문제야. 정말 바람직한 거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조금만 올라줬으면.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규제 대책이 나올 때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때요.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주거 안정. 그렇죠. 주거 안정이라는 얘기하지 주택 폭락 이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약간 거래가 주춤하면서 거래량도 떨어지면서 시장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금 하락합니다. 자, 그러다가 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은 다시 원래 흐름이 뭐예요? 원래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원래 흐름대로 상승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바로 이 하락 추세, 하락으로 간다. 하락으로 계속 떨어진다. 떨어질 때 어떻게 또 정부는 계속 떨어지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양책을 쓰죠. 부양책. 부양책을 여기서 씁니다. 그러면 시장은 바로 부양의 효과 때문에 하락합니다.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면서 거래가 또 하락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하죠.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그러면 좋은데 역시 이 부양책의 효과도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더라.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하락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 효과는 어때? 규제 효과 단기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일 때 부양 대책의 효과도요. 역시 단기간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게 추세를 읽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출 규제는 단기간의 효과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KDI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대출 규제 효과는 길어야 6개월. 시장에 뭘 심어줘야 돼? 공급 계획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밑에 부동산 KDI, 부동산 대출 규제 효과 길어야 6개월 간다. 자, 이것입니다. 바로.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규제 효과는 단기간, 시장이 하락장일 때는 부양의 효과도 역시 단기간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추세를 그렇다면은 이 흐름, 상승 흐름이냐, 하락 흐름이냐, 이 흐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있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흐름, 추세는 돈과 심리가 결정하더라. 돈 플러스 심리가 추세를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두 요소가 돈이 시중에 많이 넘치고요. 그리고 심리가 막 상승해. 심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요소가 돈과 심리라는 요소가 긍정적이면은 시세는 상승한다. 반대로 돈과 심리 두 요소가 부정적이면 하락한다. 또 돈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데 심리가 안 좋아. 그럼 어때요? 시장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한다. 이게 바로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과연 돈과 심리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금 통화정책의 방향,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통화정책의 방향은 금리 인하로 지금 방향을 전 세계적으로 잡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금리 인하입니다. 방향은. 미국도 좀 기준금리를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내려라 하지만 좀
안 내리고 있죠. 연준에서 지금 안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향성은 언제 내리냐의 문제지만 결국은 내릴 것이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자, 금리 인하는 뭐를 키워요? 유동성, 돈이 시중에 넘친다는,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래서 또 거기다가 추경이 지금 30조가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추경까지 가게 되면 이 돈이 시중에 엄청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규제하면서 돈줄을 조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또 돈을 또 시중에 푼다. 이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죠, 정책이.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 돈은 시중에 계속 많아질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심리를 알 수 있는 심리지수가 24년 9월 119로 최고점 이후로 지속 하락하다가요. 25년 올해 2월 달에 99가 바닥이었습니다. 99. 이게 뭐냐면 심리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고요. 100 이하면은 떨어질 거라고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월 달에 120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나오는 겁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의미 집값이 오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게 어때? 1년 후에 집값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100이 넘어가면. 왜? 1년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후에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사야 되는 거죠. 1년에 집값이 오른다는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24년 8월 달에 119 최고점을 찍다가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2월 달에 99로 바닥을 찍고 계속 지금 상승하다 6월 달에 120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리 지수는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돈도 시중에 많이 풀리고 심리도 상승하고 있는 시장. 현 시장은 유동성과 심리가 함께 살아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시세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규제 대책이 나온 다음에 시장은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매일 얘기를 드렸던 얘기입니다. 매주. 가장 먼저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게 대출 규제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죠.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왜 대출 규제를 가장 먼저 할까요? 이 대출 규제의 효과는요. 시장에 강하고 빠르게 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내놓으면 바로 시장에 얼어붙어요. 그래서 이 효과가 정말 시장에 강하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출 규제입니다. 하지만 이 대출 규제 효과 아까도 봤지만 6개월을 못 넘긴다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적응을 하게 돼요. 우리 담배값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배값이 2,000원 할 때 있었죠. 제일 싼 게 한 갑에 2,000원. 2,000원 하던 게 갑자기 4,000원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000원이 되니까 담배도 안 피려고 그러고 담배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드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4,000원이라도 다 사서 핀다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추가로 대책이 또 나온다면 뭐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지정을 하거나 지금 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지정이 돼 있지만 다른 지역도 지정을 하거나 더 강력한 대책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이걸 갖다가 또 확대 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고 주변으로 풍선 효과가 생겨서 왜냐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실거주자 외에는 집을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들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는 외곽으로 번진다.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여태까지 학습된 효과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죠. 효과가 별로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지금 규제 대책이 나오면은 지금 나왔잖아요. 단기적으로 규제 효과는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도 감소하고요. 거래량도 감소하고 가격도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폭 조정을 받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원래의 방향대로 다시 진행한다.
원래 방향이 상승 추세라면 상승 추세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하락 추세라면 하락 추세로 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장 큰 화두는 뭐예요? 공급 부족이잖아요. 지금 많은 시장에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부에서 대책을 지금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도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투트랙으로 이건 민간에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고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투트랙으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임대주택 공급 확대는 한계가 분명히 뚜렷하죠. 왜냐하면은 정부의 재원으로 임대주택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이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빠르게 공급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6년도 이후가 지금 아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공급을 서울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 공급 부족은요 시장에 바로 옵니다. 그 영향이. 그래서 공급 부족이 지금 가장 화두인데 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면 이게 자료가 아실이라는 그런 사이트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서울에 매년 입주해야 될 입주 물량이 46,640가구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조금씩 사이트마다 다릅니다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2023년도 요 선이 적정 수요 선이거든요. 요 선이. 그런데 전부 다 지금 미달되고 있는데 2026년도가 문제입니다. 여기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2026년 이후가 지금 공급의 가장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부는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마다 차이는 있지만 10,000가구 이하로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10,000가구 이하로. 그렇게 되면 공급이 내년에 공급 절벽에 우리가 닥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서울시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정책에 이 정부의 정책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한국은행에서 보고서 나온 거 한번 보면요. 한은에서 나온 건데 집값이 뛴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8개월도 진짜로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죠. 심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심리, 집값은 심리에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를 잘만 조정을 해도 어떻게 돼요? 심리를 잘만 조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집값을 조금 더 가격이 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그 보고서에 나옵니다. 자, 공급 계획 실현 가능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집값이 공급이 활발하게 되는 시기는요.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건설사 같은 경우 집값이 내려가면요. 주택 공급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이익이 나야 되잖아. 집값이 막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해줘야 자기네들도 이익을 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정부의 어떤 산하기관들은 망하질 않죠. 왜 망하질 않아요? 정부에서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손실이 나고 사업이 뭔가 안 돼도 절대 망하는 기업들은 망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 기업들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게 실패하게 되면 잘못하면은 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설사는 집값이 내려가는 시점에는 공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억제 정책은 이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택 공급을 바로막는 악순환이라는 겁니다. 수요가 억제가 되면은 사람들 집을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공급도 늘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막 늘어났던 시기 있죠. 늘어났던 시기. 이때는 어떨 때요? 주택 가격이 오를 때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 집값이 늘어났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던 시기는 언제예요? 공급이 많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집값이 떨어졌다는 거지. 특별하게 금융위기나 공급이 많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집값이 등락은 있지만 오르막 내리막은 하지만 집값이 뭐 크게 떨어진 그런 사례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빠르게 빌라 시장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재건축은 아파트 시장이 지금 어쨌든 대출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묶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다면 둘 다 못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빌라 재개발할 수 있는 이런 빌라 시장으로 오히려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예측을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투자는 미래의 아파트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단순하게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미래의 아파트가 될 지역을 선점하는 곳이 바로 이 재개발 투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반드시 개발됩니다. 지금 서울에 몇백 개가 되는 뭐 신속통합계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지정을 엄청나게 해놨지만 그런 지역들이 과연 다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선점해서 사업성 좋은 곳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무조건 재개발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 시장이 오히려 우리의 투자의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추세를 알아야지 부동산 시장이 보인다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여러분들의 지식을 넓혀서 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